마침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마저 대공세를 천명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많은 전문가의 예측대로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주공을 자포리자주 방면으로 설정해 크림반도 회랑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대공세를 통해 남부 최대 도시 멜리토폴을 거쳐 아조우의 항구 도시 베르데안스크까지 진격하려 할 텐데요. 자포리자주만 확보해도 크림반도에서 이어지는 러시아군 보급로를 차단하고 헤르손주 전역을 큰 손실 없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자포리자주를 빼앗긴 이상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고리무원인 헤르손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자포리자는 이번 대공세 기간 우크라이나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주요 전략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늘을 기점으로 480일째를 달려가고 있고 당사국들을 제외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있는 유럽은 지금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유엔 사무총장마저 불행히도 현 단계에서 평화협상은 불가능하다라며 현재로는 전면적인 휴전과 평화협상의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든 잠시 주춤했던 휴전 압박이 거세질 것입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자국이 방위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동시에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년 전이었다면 큰 무리가 아니었겠지만 날이 갈수록 양안 전쟁의 가능성이 커져가는 지금 아무리 미국이라도 백지수 표식 군사 지원을 남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끝장내기 위해 전쟁을 오래 끌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오히려 지금 미국이야말로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에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종전 방법을 추구하고 있을 뿐인데요. 유럽의 맹주국인 프랑스와 독일 또한 중국을 협상 서명국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러시아를 휴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중국을 참여시켜 휴전을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세계 평화, 전쟁 비용 감축, 공유 물가 안정화, 심지어 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 중단까지 우크라이나의 한반도식 휴전 모델이 제시되는 이유인데요. 지금 당장은 휴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이상 최소한의 보험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포리자 헤르손으로 이어지는 남부전선인데요. 해당 지역만 확보해도 우선적으로 러시아 침략 이전의 영토를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듯이 휴전 테이블에 러시아와 동등한 위치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침략을 시작한 러시아가 어떠한 트로피도 챙기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해만 입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협상의 우위를 선점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아직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기세를 잃지 않은 채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공세 발표가 있었던 단 하루 만에 25차례 이상의 교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교전을 통해 도네츠크주의 스트로제베, 마카리우카, 블라우다트네, 네스크치네와 자포리자주의 로코브 등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넓은 전선을 아우르는 난타전 형태인 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리오폴로 이어지는 길목을 틔었다는 점에선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도시를 방문한 외신들의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환지 중 하나인 네스쿠치네를 방문한 BBC 등 주요 외신은 오랜 시간 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었음을 전했는데요. 부디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희생된 도시 상위 전과를 올리길 바라겠습니다. 위성으로만 확인되었던 러시아의 다층 방어망이 상상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자포리자 일대에만 총 길이 30km에 육박하는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선은 크게 3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전선의 지뢰박과 정찰 목적의 소규모 참호가 1차 방어선을 이루고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장비를 막기 위한 용치 등의 대전차 장애물과 대전차호가 2차 방어선을 구성합니다. 끝으로 제3차 방어선은 벙커까지 설치된 대형 참호와 포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대 참호전을 기록한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전형적인 구식 방어선이지만 양측 모두 공군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상당한 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군이 사실상 요새를 건설해 놓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7개월이나 소요된 우크라이나군의 재정비가 러시아군이 방어태세를 가다듬을 악수로 작용했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물론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슈퍼탱크 CSIS는 총장 1000km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규모는 인상적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지적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병력인데요. 1년이 넘는 시간 전쟁이 계속되면서 침략 공세의 중심이 된 러시아 육군은 이미 병력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방어선 자체는 넓어도 공백을 전부 메우기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요. 영국 정부부 또한 지난 5월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대를 구성 중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이 진짜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총동원령을 내린다면 추가 징집도 가능했겠지만 이미 대공세가 시작된 마당에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방어선마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보니 병력 대비 공간 비율이 기형적일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CSIS는 이를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노선에 비유했는데요. 당시 프랑스를 침략한 나치 독일은 벨기에 방면으로 호해서 450km에 달하는 프랑스의 초거대 방어 요새 마지노선을 이렇다 할 전투도 없이 돌파해버렸습니다. CSIS는 병력도 부족한 러시아가 마지노선의 2배가 넘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막아내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취약점을 찾아 돌파할 확률이 더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설치한 대전차 방해물 용치를 지적하면서 방어선 요새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사실 지면 위로 튀어나온 피라미드 부분은 용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용치는 땅 밑에서 콘크리트로 결속된 후 매립되어야 대전차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군이 설치한 용치는 콘크리트 결속 과정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지상에 얹힌 형태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형태로도 기갑 차량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긴 하지만 해체도 쉬워서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숙련도가 뛰어난 조종수라면 속도를 높여 용치를 돌파해버릴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용치는 우크라이나에 설치된 이후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상당한 풍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ISW, RUSI 등의 군사 싱크탱크는 현재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직접적인 돌파가 아닌 일종의 탐색전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크림반도 해랑 차단을 달성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러시아군 예비대를 전선에 묶어두고 방어선이 불균형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공세를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지역에 스트로제베, 마카리우카, 블라우다트네, 네스크치네 등 도네츠크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그 망증인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러시아를 참교육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노르트스트림 폭파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초거대 파이프라인 일명 노르트스트림이 사보타주에 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간 1100세제곱미터라는 천문학적인 물량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르트스트림1-2의 세 곳이 파괴되면서 대량의 천연가스가 누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국가재난 수준의 자금 손실은 물론이고 노르트스트림1은 보수 불가능 판정을 받아 영원히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노르트스트림이 가동을 정지하면서 러시아는 한 해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던 석유, 천연가스 사업의 회생불능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시장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셈인데요. 그나마 러시아는 노르트스트림2의 경우 비라인이 멀쩡히 살아있고 가스 공급 또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상 수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천연자원 수출에 국가재정 확보를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전쟁의 승패를 떠나 러시아는 노르트스트림 파괴에 따른 경제 쇼크를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건 당시 다수의 외신 전문가 등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지목했는데요. 우크라이나야 러시아와 전쟁 중이니 그렇다 쳐도 미국은 전쟁 전부터 노르트스트림2 개통을 격렬히 반대해왔습니다. 만약 노르트스트림2가 수송을 시작한다면 이미 전체 유럽 내 소비량의 45%나 차지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리라 염려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독일은 전쟁 전에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65%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유럽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러시아의 수족과 다름없어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략 초기만 해도 유럽은 천연가스를 볼모로 잡혀 전쟁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푸틴의 원대한 계획대로 정말 키이우가 3일 만에 함락당했으면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묵인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유럽 내 퍼져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노르트 스트림을 폭파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전쟁 발발 직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노르트 스트림 2 프로젝트를 끝내버리겠다고 섬뜩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당시 이 발언에 대해 한 기자가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노르트 스트림 2 프로젝트는 독일에 의해 기획되고 통제되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며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러니 정말 노르트 스트림이 폭발하자 많은 이들이 미국 배후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충격적이게도 노르트 스트림 폭파 사건의 진범이 우크라이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네덜란드 정보기관의 제보로 미 CIA는 사전에 우크라이나의 노르트 스트림 공격 계획을 알고 있었고 유럽 수뇌부에 경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독일 조사단은 우크라이나군 소속 특수부대 요원들이 폴란드를 전진기지로 사용하며 노르트 스트림 폭파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까지 포착했습니다. 정황이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계획을 알고도 방조했는지가 쟁점으로 남았을 뿐인데요. 이미 유럽이 천연가스 비축과 탈러시아의 성공한 마당에 당장 노르트 스트림 폭파 사건이 전쟁 지원이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전후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주간 우크라이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